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의 혈액내과 김성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혈액학회 산하 골수 증식 종양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골수 증식 종양 연구회와 함께하는 골수 증식 종양 온라인 공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1부는 우리 순천향병원의 윤석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2부는 우리 서울성모병원의 이성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제 할 것 같고, 그다음 첫 번째 이제 윤석윤 교수님께서는 적혈구 증가증과 혈소판 증가증 이 질환에 대한 간략한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이 있겠고, 2부에서는 이성윤 교수님께서 골수 섬유증에 대한 간략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 교수님과 윤석윤 교수님 소개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시는 잘생긴 우리 윤석윤 교수님께서는 순천향 병원에 있는 지금 혈액내과를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석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여러 환우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가 환우분들 좀 궁금하신 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이성윤 교수님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계시는 혈액내과만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 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환우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골수 증식 종양 중에서 골수 섬유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적용해드리고,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서 이제 2부 우리 이성원 선생님 강의와 거기에 따른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는 골수 섬유증 치료 약제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골수 섬유증은 어떤 종양인가 간단하게 일단은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치료적으로서는 크게 근본적인 사실 치료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지만, 또 조혈모세포 이식을 모든 환우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윤석윤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었지만, 결국은 혈액암이라는 것은 그 조혈기관, 그러니까 혈액을 만들어내는 그 골수 안에 있는 세포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정상 골수에는 아까도 이렇게 그 모가되는 세포에서 많은 세포들로 분할을 하고 또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근데 왜 이 병명이 골수 섬유증인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종양에 해당되는 질환인데, 근데 왜 이게 골수 섬유증인가? 이런 이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지금 슬라이드를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앞에 진성적혈구 증가증, 진성혈소판 증가증, 또 이 골수 섬유화증까지는 모두 그 암성, 크론성 증식을 하는, 그러니까 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하는 그런 병들인데, 이 유독 특히 이 골수 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 세포들이 주변 환경으로 내놓는 그 다양한 시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 성장인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변 환경이 이 레티큘린이나 콜라겐들로 이렇게 섬유화되는 그런 일견 봐도 현미경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포들이 그런 골수 이렇게 크론성 증식을, 암성 증식을 하게 되느냐?
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앞에도 말씀드렸던 이 세포들은 어떤 작스택 경로라고 하는 그 세포 안에 적절하게 세포들이 원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절되는 신호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몸의 정상인들은 그 신호체계가 어떤 신호물질이 들어올 때는 신호가 전달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호가 딱 끊기고, 이런 정상적인 조절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병이 병인이 되는 그런 유전 물질에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신호 체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세포들이 과도하게 그런 증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골수 섬유증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그 유전적 변이를 해보면 작두변이, 칼변이, MPL 변이, 또 이 세 가지 암 유전자로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따가 질문 주신 분들도 또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왜 그 고형암은 1기암, 2기암, 3기암 이런 걸 따져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들은 그 병을 진단을 받고 나면 이 병을 어떻게 결국은 치료할까를 결정할 때에는 나의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평가를 해야 그 개개인의 맞춤을 해 나가면서 치료를 결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으로 이런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처음 진단받을 때 IPSS라고 하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진료를 봐나가면서 이 병도 계속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 도구들에 따라서 나의 지금 위험도가 어디에 와 있느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받으실 때 또는 계속 병을 치료받는 중에 나이 요소, 그리고 매번 그 담당 선생님을 방문하시게 될 때 혈액 검사를 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라든가 백혈구 수치, 그 다음에 순환 아세포 또는 모세포라고 부르는 그 백혈병 세포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전신 증상에 해당되는 게 얼마큼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염색체 검사라고를 하는데, 그 염색체 검사가 정상핵형인 건지, 아니면 변이가 염색체에 어떤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수혈 요구량이 얼마큼 되는지, 혈소판 요구량이 얼마큼 되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한 도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런 위험인자가 없느냐, 하나만 있느냐, 또는 여기 마지막 중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2개까지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비교적 저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상회하는 요소들이 많을 때에는 이제 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평가 요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그 맞춤 치료를 해 나가는데 많이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이 평가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또 비교적 젊으신 분들을 특히 평가할 때에는 이식을 관련한 어떤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과학적 발전으로 인해서 그 분자유전학적인 더 위험군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문으로 쓰여 있지만, 이런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기술적으로 NGS라고 하는 그런 차세대 염기 분석법들이 있어서, 염기서열 분석법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돌연 변이들을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돌연 변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군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구들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런 위험군으로 발견되는 그런 돌연 변이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예후 예측하는 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는 이렇게 매우 낮은 군부터 매우 높은 군까지를 위험도를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치료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게 그럼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위험군들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봤을 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병을 진단받은 이 평가한 시점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연도별로 살펴볼 때 지금 여기 100명을 처음부터 관찰했다고 생각할 때, 이 병의 진행으로 인해서 또는 그 치료하는 화병증들로 인해서 결국은 치명적인 사건에 이르게 되는데, 그 50%의 환자분들이 생존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적절한 치료 방침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병원에 갔는데 지금 1차 골수 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윤석윤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적혈구 증가증이나 혈소판 증가증에서 이 2차성 골수 섬유증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2차성으로 넘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2차성 그 골수 섬유증 환자분들을 또 평가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도 저희가 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평가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을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 결정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골수 섬유증의 그럼 전체적인 그럼 치료 방침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거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짧게나마 그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예후 나의 지금 질환의 중증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호소하는 유형의 증상이 무엇이고 그거의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증상은 무엇이지? 이거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지금 여기 접속해서 듣고 계시는 환우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병원에 가면은 골수 섬유증 환자분들 이렇게 대표적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10가지 정도의 그런 증상들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증상들이 당연히 많아진다면 그의 증상이 높아지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병을 약간 더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 비교적 저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증상 유형을 고려한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종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연령에 왜냐하면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연령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병발하고 있는 지금 다른 내과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거나 심장의 중증도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 전 요소가 이식을 결정할 때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식 후에 합병증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거를 저희가 보통 HLA 검사를 해서 면역학적으로 공여를 할 수 있는 합당한 공여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공여자가 또 있어야만 이식 후에 합병증들을 줄이고 생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식을 하는 그런 센터들에서도 이 환자분들을 더 이식 결과가 좋게끔 하는 그런 이식 프로토콜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치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이런 사실은 요즘에는 치료들은 다 이런 국제적인 어떤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암 질환의 가이드라인인 NCCN 가이드라인에서 본다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던 더 낮은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과 더 높은 위험군에 속하시는 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비교적 낮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게 더 낮은 위험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암세포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나쁜 획형이나 아니면 나쁜 분자 유전학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식의 대상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담당 선생님과의 신중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낮은 위험군이 있을 땐 그래서 증상평가를 하고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보험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캅이라는 약을 증상 조절을 위해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더 높은 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크게는 이식이 가능하신 분인지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시 증상평가를 하고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룩소리티닙, 자캅이라고 하는 상품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수에 따른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혈소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혈소판 수가 많이 낮다면 약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참여 가능한 임상 연구에 참여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룩소리티닙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페드라티닙이라는 약 또 지금 또 많은 임상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의 참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 유형을 고려한 치료로는 크게는 빈혈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고 비장 비대를 조절하고 전신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자카비라는 약도 있으며 그리고 비교적 전신 증상은 적은데 비장비대가 있다면 하이드록시우리아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사선이나 수술요법들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 이 골수 섬유화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술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출혈이라든가 이런 많은 수술적 위험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절제술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신중한 그런 고려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 질환이 말기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세포수의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초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골수 증식 종양 전체적인 그 혈구가 증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세혈관 증상, 편두통이나 아니면 이명이 들린다든가 시야장애, 저림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은 역시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나 보조적인 요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장 줄이는 것 또는 증상 조절로 보험 처방 하에서는 룩소리틴ib, 자카비라는 약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점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이 원인이 되는 그런 신호체계가 꼭 작두 변이가 있는 환자들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이가 없는 환자들도 약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약을 쓰다 보면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빈혈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초기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담당 선생님하고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 약물 치료를 해나가다 보면 그 이 약에 대해서 증상 조절이나 비장 조절의 효과는 얻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지금 승인을 받고 쓰일 수 있게 됐던 거는 이 약이 승인받기 이전에 임상 연구들, 그걸 대표적으로 저희가 컴포트 연구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연구거든요. 거기서 증상이 개선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비장 크기가 줄여진다는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가 되었던 거고요. 이 연구들에 속했던 또 많은 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지금 치료를 하지 않았던 분들보다는 이 약물 치료를 하였던 분들이 더 생존 기간이 연장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카비라는 약이 아직까지 이 병의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원인들로 인해서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생명 연장에도 득을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NCCN이라고 하는 그런 암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작 억제제가 지금 이제 혈소판 특히나 혈구감소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개발되고 있는 또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라티닙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는 미국에서는 승인을 받은 그런 약제이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 연구로 참여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멜로티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증상 조절이나 비장 줄여주는 것 외에도 적혈구 수혈량도 줄여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이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에는 3상 연구로서 또 치료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크리티닙이라고 하는 거는 골수 억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혈소판 5만 미만의 그런 환자분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또 이 자카비가 갖고 있는 치료적인 한계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고자 이 자카비와 다른 약제들을 병합하는 요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암세포들은 그럼 암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정상세포하고 딱 다른 점은 자기가 생겨나고 사멸되는 것을 조절할 수 없는 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는 그 안쪽에서 세포가 적절하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작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 조절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 요소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제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L2라고 하는 그런 체계에, 암세포 체계에 특히 활성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는 나비토클레스라는 약, 또 브로모도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을 억제하는 CPI-0610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또 PI3K 델타라고 하는 그 신호 체계를 억제하는 파사크리십, 이런 것들과 자카비들이 병합요법이 시도되고 있고요. 또 단독요법으로 그 텔로미어 억제제인 이메텔스테트라는 약, 또 요즘에 그 암 세포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MDM2라는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특히 또 흥미로운 점은 빈혈을 굉장히 중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자카비를 쓰다가 빈혈 때문에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을 에게는 그 루스파탑세트라고 하는 또 이런 신약들이 지금 빈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치료제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환자분들의 그런 예우는 어떻게 이거는 평가된 거고, 이식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현재에 어떠한 치료제들이 사용되고 또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 일부에서 윤석윤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적혈구 증가증하고 혈소판 증가증하고는 좀 확연하게 많이 다른 질환입니다. 이 골수서밋증이. 이 병은 암이 확실하고요. 네. 확실하고 예후 생존도 그렇게 정상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질환입니다. 치료 방법도 아직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완치법은 이제 그 이식밖에 없는 질환이죠. 자, 그러면 2부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7세로 수십 년 전 결핵을 앓았고 17년도에 재발해서 1년간 결핵약을 복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혈액 수치 이상, 간 수치 증가로 간 수치 조절약과 천신약을 복용하다가 골수 섬유증 진단을 이제 받았던 거죠. 자, 여러분 질문이 결핵질환과 결핵약이 골수 섬유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먼저 이성 선생님 좀 대답해 주실까요? 네. 근데 요 질문에도 이거는 잘 이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골수에 섬유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강의 드리고 있는 1차성 또는 지금 적혈구 증가 후 또는 혈소판 증가 후 골수 섬유증이라는 진단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골수에 섬유증이 있다고 하면 그 섬유증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이런 결핵을 포함한 그런 감염도 있을 수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타 그 암성 질환들에 의해서도 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환우분이 만약에 1차성 골수 섬유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그거는 그 담당하셨던 병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여서 골수 검체를 보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암 유전자가 있는지를 보고 진단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1차성 골수 섬유증의 발병에 결핵이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 질환이 지금 질문하신 핵심이 만약에 결핵이나 결핵약 이런 것 등이 골수에 어떤 섬유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윤성훈 교수님 아까 강의에서도 나왔는데 적혈구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아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카비를 이제 환자분이 복용을 시작하셨나 봐요. 3주 전부터 복용을 하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 수치, 그러니까 아마 간 보호제 같은데 그런 네. 보조적인 간 보호제는 먹지 않고 지금 현재는 천신약만 먹고 있습니다. 자, 자카비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요? 자, 선생님 의견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한 게 간비장종대나 특히 간종대나 뭔가 이 질환 자체가 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자카비를 복용하고 그런 간비장종대가 줄어들고 있어서라면 그거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간 수치가 올라갔던 게
이 역시 기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그게 이제 간보호제 복용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는 거라면 그건 아직 자카비의 영향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카비의 평가는 보통은 첫 번째 평가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간비장 용대에 대한 거, 빈혈 수치의 개선, 임상 증상의 개선 등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에 같은 환자분 같은데 평생 복용해도 자카비 평생 복용해도 내성과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카비를 평생 복용해도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 환자분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카비에 그만큼 부작용이 없고 자카비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그리고 병은 그런 급성 백혈병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자카비라고 하고 있는 약이 보통 쓰다 보면은 이런 자카비에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표현은 자카비를 복용해도 비장이 자꾸 커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처음에 자카비를 먹었을 때 임상 증상이 확 좋아졌었는데 그런 다시 임상 증상들이 다시 나타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이제 해주신 환우분은 자카비를 아직 복용하고 계시고 문제가 없으면 자카비가 효용을 다할 때까지는 일단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골수섬유증은 이식 말고는 사실 지금 현 의료 수준에서 완치시킬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카비도 마찬가지고요. 자카비를 먹는다고 해서 이 병이 완치되지도 않고 이 자카비가 평생 효과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약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데이터 봐서는 자카비를 먹는 와중에 더 이상 안 듣는 환자도 5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끊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고요. 현재 혈소판 수치는 74,000이고, 아그릴린 4정, 그 다음에 아스피린 1정, 그 다음에 하이드린 1정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와 적은 양의 술도 마시면 안 되나요? 이성원 선생님, 이 질문이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이 질문을 주신 우리 환우분은요, 골수섬유증에서 비교적 아마 저등급의 이렇게 조금 있는 분이실 가능성도 있는 게요. 여기서, 아니면은 좀 이제 환우분 또 연령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냐면 아그릴린이나 아스피린, 하이드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세포 증식기 단계에 있는 때 주로 조절하는 약제들이거든요. 이거보다 만약에 비장이 커져 있거나 증상이 막 발생하는 단계로 가셨다면 요런 치료 조합으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고 이거는 아마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라고 하실 때 꼭 방문을 하셔서 이 병이 계속 변하는 병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셔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단계라고 그래서 이 단계로 평생 있지 않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지금 괜찮네 하고 병원에 가시는 걸 소리하지 마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상 증상이 아까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여드렸지만 10가지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들, 특히 발열이 난다든가 체중이 감소한다든가 땀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증상이 확 생기시면 꼭 먼저라도 가셔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다시 질환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와 적은 양의 술도 마시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 하시면 저는 이게 당신의 즐거움이시라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환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음식이나 다른 보조제 같은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안타깝지만 거기에 대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뭘 얘기해주고 싶어도 저희도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암처럼 병기가 없어서 막연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과 대비 방법, 증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는 그 암처럼 병기 일기이기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게 병의 어떤 그러니까 위험군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고용암으로 말하자면 결국은 치료적인 방침,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이 골수섬유증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도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상이 생긴다면 요것도 이제 그 증상이 생기면서 병기까지가 바뀌는 그런 상황, 병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위험군이 바뀌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중점되는 증상이 무엇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런 치료 약제들을 선택해 나가야 되니까 이건 진료실에서 잘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수섬유증은 병기가 없는 대신 위험도가 있습니다.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저위험군이 시기가 지나면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가장 중요한 건 병원에 가서 모니터를 계속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으로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골수섬유증 환자분이고 혈전으로 식도정맥류 혈관이 터져서 3번 시술을 받았고 혈전약을 복용 중입니다. 혈전약을 복용해도 혈관이 터질 확률이 많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혈전약 복용 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이 질문 저기 해주신 분, 저기 하늘분 심정 알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도정맥류 반복적으로 터져서 진짜 이게 아까 사실 그 윤성 교수님 그 강의 때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해요. 그 혈전이 간 쪽으로 가는 간목맥에 특히 생기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식도정맥류가 붉어지고 우리 마치 간경화 환자분들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식도정맥류가 반복적으로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간내과에서 보통은 그 저희 인대놀이나 이런 약들을 써서 좀 식도정맥류에 터지는 거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약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써보시는 것도 일부는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너무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저희 경정맥, 간내문맥, 간정맥, 단락주 이런 어떤 시술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혈액내과 의사만 사실 단독으로 결정하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간 쪽을 보시는 또 전문의 선생님들과 그런 시술까지도 받아야 되는 어떤 해당하는 적응증이 되는지. 왜냐하면 시술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합병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신중한 그런 좀 상담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이 골수섬유증이 식도정맥류 혈관에 합병증을 나타내는 이유가 크게 이제 그 비장이 너무 커서, 그다음 두 번째는 혈전, 방금 말씀하신 혈전이 비장을 크게 만들거나 정맥류를 만들 수 있는 곳에 혈전이 있어서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좋아지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금 말씀하신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수섬유증 환자고 45세 환자면서 20년도에 골수섬유증 진단 당시에는 혈소판 수치가 90만이었고 하이드린 750 복용하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른 수치는 이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견이 없고, 그럼 하이드린은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고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 질환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드린은 혈액 수치를 보고 계속 복용을 증량과 감량을 하면서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까지는 뭐 장기 복용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마음 편하게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린이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대체약은 무엇이고 약물 치료만으로 기대 수명을 채우고 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드린 외에 그 뒤에 이제 약들이 지금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자캅이라는 약이 이미 보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드린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이제 고위험군은 다 자카비를 먹으면은 또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만 가지고 기대 수명을 채우고 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 당연히 병을 좀 늦게 앓기 시작한 분들은 저위험군이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원래 갖고 있던 수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있어도 초기일 때는. 단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위험도를 봤을 때는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자기가 기대했던 수명만큼은 못 살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 계속 이제 안타깝지만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진단이 됐다면은 아마 옆에 있는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못 사실 가능성이 많고, 완치를 위해서는 이제 나빠질 때 이식을 하는 게 기대 수명을, 자기가 원하는 기대 수명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물 치료만 가지고 진짜 정상인들과 똑같은 수명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힘든 질환입니다. 세 번째, 골수이식을 위해서 동생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가족 외의 일치자를 찾을 확률과 일치자가 없을 경우 골수이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식의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지, 이건 이성호 선생님이 전문이신 것 같아요. 그 골수이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간의 일치 공여자가 없는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여기 한국에는 이미 골수 공여에, 여기에서 말하는 골수는 주 말초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골수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공여 의사가 있는 환자들의 이미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실에 상담을 연결해 드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타인에서 찾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면 대부분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 60% 전후의 환자분들은 찾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A라고 하는 그 사람의 면역 반응을 관장하는 중요한 그 단백 물질의 그 백혈구 항원 물질이죠. 거기에 그 타입이 좀 한국 사람들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치자를 찾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딱 상담 받으러 가시면 한국에 이미 공여 의사가 있는 등록되시는 분들과 찾을 분들이 없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아예 듣는 분들도 특이한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한 3분 정도라면 2분 정도는 지금 찾게 되는 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수이식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이 이미 과학적으로 그런 많은 위험 평가를 위한 요소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70세 미만의 연령이나 아니면 몸의 전신 상태로 볼 때 이식이 가능하시다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까 핵형에 대한 거, 그러니까 크로모솜의 분석에 대한 거나 아니면 분자전학적인 그런 위험도까지를 다 평가하는 그런 평가 툴로 봤을 때 이분들이 중증도 2 이상의 또는 고위험군 이상의 그런 위험군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이게 이식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사실 의사들의 생각은 그러한데, 이게 이제 환우분들은 그 이식과 동반되어 있는 그 이후에 합병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실 고민과 상의가 있으신 것들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병이 근본적으로 지금 약물에 의해서 아직은 치료들이 도전은 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의 대상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신다면은 골수 이식을 고려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표준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수 섬유증 환자분이시고요. 6년 전에 이식을 받았고 지금은 3개월 간격으로 진료만 받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가려움증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피부 발진이 있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호전이 됩니다. 자, 그럼 본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식 관련 합병증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요 질문 주신 분은요, 사실은 우리 여기 아마 혈액암
네, 여기 선생님들도 또 이식 관련된 또 내용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번 궁금증 해결하시면 좋을 거는 같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왜냐면 이런 건 이제 이식하고 나면 또 급성 또는 만성 이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우리 하나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치 우리 자가 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조절하기 힘들고 오래 가는 것처럼 이 증상이 사실은 그냥 조절하면서 사실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혈액내과 의사 또 이거 피부에 대한 거라면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 이렇게 또 같이 우리 협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절하면서 일단은 지내보실 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에 적혈구 증가증에서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된 경우 형제이식, 타인 공여자이식, 간일치 이식의 최근 향상된 성공률 상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승원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은 성적이 많이 좋아졌죠. 네. 예전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사실은 딱 이 골수 섬유증에 대한 이식 성적을 사실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급성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으로 환우분들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식도 많이 되고 있는 환자분들의 사실은 이식 결과를 갖고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골수 섬유화증은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런 어떤 암세포의 그런 크론성 증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그런 섬유화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식에 대한 그런 누적된 데이터들도 적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식 성공률을 말하는 것에 사실은 상당한 신중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형제 이식, 그 다음에 아까 그 타인 이식 공여자 이식도 이게 완전 일치 이식이냐, 아니면 아까 그 HLA가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한 가지의 자리가 있는 이식이냐에 따라 이식 성적은 통상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형제 이식, 완전 일치하는 타인 이식 공여자는 저희 그 병원의 경험으로는 요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 그래도 70% 전후에 상회하는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었고요. 근데 반일치 이식은 요 급성 백혈병에서는 지금 타인 이식과 사실 반일치 이식의 성적 차이가 없어졌을 만큼 향상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골수 섬유증에서는 아직은 성적이 그 50%를 사실 하회할 만큼 좀 미진한 사실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해석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그 적절한 이식 공여자, 형제 타인 이식 공여자의 많이 수행을 하셨지만 반일치 이식을 수행하는 분들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동반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식을 하셨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식의 성적이, 그리고 이미 앞에 이식 성적을 논의할 때 완전히 그 이식 성적을 일단은 논의할 때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중증도 1단계에서 이식을 하신 분인가, 고등급에서 이식을 하신 분인가, 그 자체가 이식 결과에 차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위험도의 환자분들이 많이 수행을 받았던 그런 대체 이식을 받고, 그런 이식 성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식이 이제 예전보다는 진짜 확실하게 그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형제 이식 말고도 그 외에 타인 공여자나 아니면 반일치 이식에 대한 성적이 많은 수준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형제 이식에 이제 거의 버금갈 정도로 바로 특미까지 쫓아올 정도로 성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여자가, 형제 공여자가 없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음 그 반일치 이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고위험군이고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분들은 너무 겁내지 마시고 반일치 이식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골수 섬유증 환자부 아스피린 한정, 하이드린 한정, 아드린 한정 복용하다가 1년 전에는 아그레라이드 2정으로 늘리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백혈구, 호중구, 헤모글로빈, 혈소판이 23만, 거의 뭐 수치는 잘 조절되는 것 같아요.
발바닥에 검은 반점이 생겼는데요. 항암제 부작용인가요? 보시면 돼요. 이성원 선생님, 혹시 이런 부작용 본 적 있습니까? 하이드린 복용하면은 색상 침착, 특히 이런 손톱, 발톱 많이 생기는데 네. 저런 고문 반점도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른 사실 근데 그 검은 반점이 마치 혹시라도 색깔이 굉장히 검은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러면 저거는 근데 피부과 가셔서 꼭 조직 검사가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부작용이다 이렇게 간과하실 것도 아니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이드리아 쓰고 반점이 여기저기 생기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아주 드물게 있는데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항상 그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이상 소견을 보일 때는 반드시 조직 검사라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부과에 가서 평가를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환자분 많이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록 이 병이 완치되는 병은 아니더라도 잘 컨트롤하고 잘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마치 사귀듯이 잘 병하고 같이 간다면은 원래 기대하고 있는 수명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